F-15가 추락했습니다. 이란 하늘에서 미군 조종사가 사라졌습니다. 백악관은 발칵 뒤집혔고 펜타곤은 72시간 동안 모든 자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이 총동원됐는데도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교신이 잡혔죠.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영국도 아니었죠.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군이 72시간 동안 눈이 멀어있던 그 좌표를 한국군은 4시간 만에 찾아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왜 한국이 그 일을 해냈는지 지금부터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와 조금 다른 세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서 벤스입니다. 미국 국방부 정보차 관보를 지냈고 그전에는 CIA 중동 담당 국장으로 28년을 보냈습니다.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세상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배웠죠. 감정은 사치입니다. 데이터만이 진실입니다. 그게 제 신조였습니다. 그 신조 덕분에 출세도 했고 그 신조 때문에 제 인생 최대의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펜타곤 회의실에서 한국이 언급될 때마다 분위기가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국 얘기를 꺼내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있어도 진심으로 그 군사력을 논하는 사람은 없었죠. 한국 전쟁 이후 70년 넘게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아직 혼자 설 수 없는 나라라는 증거요. 그게 제가 30년 가까이 품고 살아온 확신이었습니다. 나토 회의에서 각국 군사력을 평가하는 저녁 자리를 기억합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까지 이름이 올랐지만 한국은 화제에조차 오르지 않았죠. 누군가 한국을 꺼내면 자리가 어색해졌고 대부분은 슬쩍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와인 잔만 기울이며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 초 중동의 긴장이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이어 도발을 감행했고 미국 군함에 대한 위협 수위를 급격히 높이고 있었죠. 걸프만 일대 석유 수송로가 사실상 마비 직전이었고 국제 유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워싱턴은 외교적 해법만으로는 더 이상 통제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미 중부 사령부가 즉각 작전 계획을 가동했고 페르시아만에 배치된 항공모함 전단에서 전투기들이 연이어 출격했습니다. F-15 편대가 선봉에 섰고 지상 공격 전문인 A-10 공격기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란 남서부의 방공 거점들을 직접 타격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죠. 이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전투 작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페르시아만으로 쏠렸습니다. 출격 직후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험악하게 돌아갔죠. 이란의 방공망은 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보다 훨씬 촘촘했고 러시아제 최신 방공 시스템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미군 조종사들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대공 미사일을 피하며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교전 밀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갔고 통신 채널에는 긴박한 보고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중동 전역을 30년간 분석해온 저조차 이 정도 교전 밀도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란 남서부 자그로스 산맥 상공에서 F-15 한 대가 지대공 미사일에 피격됐습니다. 조종사는 긴급 탈출에 성공했지만 기체는 산악지대 깊숙이 추락했습니다. 불과 몇 분 뒤에는 저고도에서 작전 중이던 A-10 한 대마저 대공포를 맞았습니다. 하루 만에 미군 전투기 2대가 격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A-10 조종사는 비교적 빠르게 위치가 확인되어 구조 헬기가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F-15 조종사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비상 탈출 이후 그의 위치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의 험준한 지형이 전파를 막고 있었고 이란군 전자전 장비가 주파수를 통째로 먹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적진 한가운데 완벽하게 고립된 채 사라져버렸죠. 이란은 이 소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혁명수비대 사령부는 즉각 전군에 생포 명령을 내렸고 조종사의 머리에 6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란 국영 텔레비전은 전국에 긴급 속보를 타전했고 생포에 성공하면 혁명 영웅 칭호까지 수여하겠다고 선언했죠. 9천만 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란 시골 지역 평균 월급이 몇십만 원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이죠.
산악 마을 주민들까지 총과 곡괭이를 들고 수색에 나섰고 혁명수비대 민병대가 마을마다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드론이 산 능선을 따라 저공 비행하며 열화상 카메라로 수색을 벌였고 군견 부대까지 투입됐습니다. 사실상 이란 남서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냥터로 변한 겁니다. 단 한 명의 미군 조종사를 잡기 위해 한 나라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는 긴급 상황실이 가동됐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종사를 살려서 데려오라는 것이었죠. 국방부 전체가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특수작전 자산들이 페르시아만으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정찰위성, 특수부대, 어마어마한 자산이면 이란 산골짜기에서 사람 하나 찾아내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상황에 대한민국이 끼어들 여지 같은 건 눈곱만큼도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일들은 제 30년 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미국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답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조종사가 사라진 지 6시간이 지났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가진 자산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정찰위성 3기가 자그로스 산맥 해당 구역을 집중 촬영했지만 산능선과 깊은 계곡이 만들어내는 그림자 속에서 사람 하나를 찾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조종사가 휴대한 비상 위치 발신기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란군 전자전 부대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통째로 먹어버리고 있었으니까요. 상황실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있던 저도 처음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위기는 우리가 수없이 넘겨온 것들이었으니까요. 최근 후티 반군한테 MQ-9 리퍼 무인기들이 줄줄이 격추당하고 중동 방어의 핵심인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재고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구출 전문 부대 패럴레스큐 팀이 있었죠. 이들이 실패한 적은 미 공군 역사상 거의 없었습니다. 블랙호크 헬기 세대가 페르시아만 항공모함에서 이륙했고 야간 침투 작전이 개시됐습니다. 누구도 이번 작전 결과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도는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헬기 편대가 이란 영공에 진입한 지 불과 12분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대공포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선두 헬기 꼬리 로터 인근에 파편이 박혔고 유압 개통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휘관은 즉각 후퇴를 명령했습니다. 조종사를 구하러 갔던 헬기가 오히려 격추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백악관 상황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두 번째 작전이 개시됐습니다. 이번엔 루트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란 남동쪽 해안선을 따라 저고도로 침투하는 우회 경로였죠. 전자전기가 앞서 날아가며 레이더를 교란했고 헬기 편대는 산 능선 아래로 바짝 붙어 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란군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곳곳에 매복한 대공 진지에서 일제히 사격이 쏟아졌고 편대는 또다시 후퇴해야 했죠. 이란의 방공망은 단순히 군사 장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산악 마을 곳곳에 배치된 민간 감시원들이 하늘을 감시하고 있었고 헬기 소리가 들리는 즉시 혁명수비대에 무전을 넣는 체계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눈과 귀가 산맥 전체에 깔려있는 셈이었습니다. 미군의 최첨단 스텔스 기술이 구식 인간 감시망 앞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실종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수색 작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이란 측 수색 인원만 최소 3,000명이 넘었습니다. 세 번째 구출 시도가 준비됐습니다. 이번엔 방식을 완전히 바꿔 소규모 특수부대를 고고도에서 낙하산으로 강화시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전 실행 직전에 중단됐습니다. 강화 예정 지점 인근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기갑부대 이동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투입된 특수부대원들마저 고립될 위험이 너무 컸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막과 산악 지형에서 식수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딱 72시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간은 조종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갈수록 이란의 편이 되어가고 있었죠. 국방부 내부에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펜타곤 고위 장성들 사이에 좌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연구소 모니터 앞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비공식 채널로 전해지는 소식은 하나같이 암울했습니다. 작전 가능한 침투 루트가 전부 차단됐다는 것, 이란의 전자전 능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
조종사 생존 가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 시점에서 미국 방부가 검토한 선택지는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대규모 공습으로 이란 방공망을 완전히 제거한 뒤 진입하는 것, 외교 채널로 이란과 비밀 협상을 시도하는 것, 그리고 조종사를 포기하는 것. 첫 번째는 전면전을 의미했고, 두 번째는 이란이 응할 가능성이 전무했으며, 세 번째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문도 열리지 않는 완벽한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조차 깜짝 놀란 연락이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아시아의 한 동맹국이 은밀한 채널을 통해 미국에 접촉해온 겁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 합참이 미국 방부에 전달한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실종 조종사의 위치 파악과 구출 작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합참의장이 직접 서명한 공식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미국의 모든 자산이 실패한 작전에 한국이 끼어들어서 무엇이 달라진단 말입니까? 한국군이 보유한 정보 자산이라고 해봐야 한반도 주변에 한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란 남서부 산악지대의 정보를 한국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 이 제안이 보고됐을 때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합참의장은 보고를 듣고 잠시 멈칫했고 주변 장성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회의실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죠. 누군가 한국이 중동에서 무슨 정보를 가질 수 있겠냐고 중얼거렸고 또 다른 장성은 지금은 장난할 때가 아니라고 짧게 내뱉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사실상 무시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왔고 이번엔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 패키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이란 남서부 지역 정보 분석 자료였습니다. 미국 방부 정보 분석관들은 형식적으로 이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회의실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측이 보내온 자료에는 미군이 파악하지 못한 이란 혁명수비대 배치 현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부대 규모, 장비 종류, 통신 주파수, 교대 시간까지 포함된 정밀 분석이었죠. 미 국방부 정보 수석 분석관이 이 자료를 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정보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고 되물었고 한국 측이라는 대답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군은 지난 수년간 아무도 모르게 독자적인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한반도 방위를 위해 개발한 425 사업 SAR 위성이 그 핵심이었죠. 이 위성은 주야간, 악천후, 구름과 폭우를 뚫고 지형을 촬영합니다. 고도 500km 상공에서 30cm 단위 물체를 식별해냅니다. 미군 정찰위성이 이란의 전자전에 눈이 멀어 있던 그 순간 한국의 SAR 위성은 조용히 먹구름 너머 자그로스 산맥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신용백두 정찰기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통신을 실시간으로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의 암호 체계를 수십 년간 분석해온 경험이 이란의 통신 체계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란군이 주파수를 도약시켜도 신용백두는 그 도약 패턴 자체를 읽어냈습니다. 이란 수색대의 이동 명령, 포위망의 허점, 심지어 교대 시간까지 한국군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이 전자전으로 눈이 멀어 있을 때 한국군의 귀는 활짝 열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해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0년간 한국군을 과소평가해왔던 제 자신이 처음으로 한심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비웃던 그 회의실에서 이제 한국의 지원을 공식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한국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무시했던 바로 그 제안을 이번엔 미국이 먼저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형국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사이버전자전 사령관 중장 강철진. 그 자리에서 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작전의 진짜 설계자가 바로 그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가 처음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또 한 번 틀렸습니다. 크게요. 강철진이 처음 화상회의에 접속했을 때 저는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예상했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고함을 치거나 흥분하거나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려 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너머 그는 그냥 조용했습니다. 54세, 짧게 자른 머리, 표정 하나 없는 얼굴. 목소리도 낮고 차분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서도 인사 한마디 없이 노트북 화면을 켜고 앉더군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해결사라고? 그런데 그가 첫 마디를 내뱉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종사는 살아 있습니다. 좌표 드릴까요? 펜타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굳어버렸습니다. 합참의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강철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화면에 좌표 하나를 띄웠습니다. 자그로스 산맥 내 특정 계곡 반경 500m 이내 72시간 동안 미군 정찰위성 3기가 찾지 못한 답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합참의장 옆에 있던 리처드 콜먼 상원 군사위원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중장님, 우리 위성이 72시간 동안 못 찾은 걸 한국이 찾았다고요? 근거가 뭡니까? 추측 아닙니까? 강철진이 그를 한 번 봤습니다. 딱 한 번. 그리고 말했습니다. 추측이면 이 자리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425 사업 SAR 위성 촬영 데이터였습니다. 미군 위성이 이란의 전자전에 막혀 까맣게 타버린 화면 옆에 한국 위성이 촬영한 열화상 이미지가 나란히 떴습니다. 구름을 뚫고 야간을 뚫고 산능선 아래 바위 틈 사이에서 잡힌 미약한 열원 하나 30cm 단위로 지형을 스캔해서 잡아낸 신호였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스스로 들렸습니다. 화면이 또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이란 혁명 수비대 통신 감청 기록이었습니다. 신형백두 정찰기가 실시간으로 잡아낸 자료였죠. 이란군이 주파수를 도약시킬 때마다 백두는 그 도약 패턴 자체를 읽어냈습니다. 수색대 이동 명령, 포위망 배치 현황, 교대 시간, 심지어 어느 계곡에 수색 공백이 생기는지까지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의 암호 체계를 수십 년간 분석해온 경험이 이란 통신망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군 정보 수석 분석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겨우 입을 열어서 한 말이 이겁니다. 이게 정말 한국 겁니까? 강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랑도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이미 전부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콜먼이 또 끼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정보는 인정하죠. 그런데 작전은 어떻게 합니까? 3번이나 막힌 방공망을 어떻게 뚫는다는 겁니까? 강철진이 이번엔 조금 오래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다음 화면에 뜬 건 3단계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1단계.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 통신망 마비. ALQ-200K 전자전 포드를 활용해 이란군 통신 주파수를 정밀 교란합니다. 수색대끼리 서로 연락이 끊기고 지휘부 명령이 현장에 닿지 않게 됩니다. 아군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들어와도 보고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2단계. 방공 레이더 무력화. 이란 레이더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탐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고도의 정밀 교란입니다. 이란 방공 요원들은 자기 레이더가 먹혔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3단계. 대공화기 사격 통제 무력화. 이란 순찰대에 가짜 명령을 주입해 경로를 바꿉니다. 구출팀이 지나갈 길을 깨끗하게 비워두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불편함이었습니다. 단순히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제가 쌓아온 확신들이 이 조용한 사람의 화면 앞에서 하나씩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콜먼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중장님? 강철진이 노트북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한지 물어보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조종사를 살리러 오신 겁니까?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합참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좀 전과 달랐습니다. 중장님, 부탁드립니다. 강철진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울 용산 지하작전센터로 돌아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이 작전의 주도권은 완전히 달라진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군이 이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그걸 단 한 번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불편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작전 개시 시각이 결정됐습니다. 현지 시간 새벽 2시, 자그로스 산맥의 달빛이 가장 약해지는 시간이었고, 강철진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교대 시간과 정확히 겹치는 시점이었습니다. 교대 시간에는 감시 공백이 생기고 통신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패턴을 한국군이 포착해낸 겁니다. 15분이었습니다. 한국군이 확보할 수 있는 교란창이 딱 15분. 그 15분 안에 헬기가 들어가고 조종사를 찾고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결정할 시간이 고작 15분이었습니다. 새벽 1시 50분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연구소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공식 채널로 실시간 상황을 전달받고 있었죠. 손에 커피가 들려 있었는데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쉬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작전 개시 10분 전 서울 용산 지하 작전센터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강철진의 지휘 아래 수백 명의 전문 인력이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정보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공군 전자전 부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7,000km 떨어진 서울 지하 벙커에서 이란 하늘을 통제하려는 작전이 시작된 겁니다. 작전 개시 10분 전 ALQ-200K 전자전 포드가 가동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파 방해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레이더의 작동 방식을 이미 완벽히 분석해 둔 상태에서 레이더가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탐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밀 교란이었습니다. 이란 방공 요원들은 자기 화면이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눈을 뜨고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동시에 한국군은 이란 혁명수비대 지상 통신망에 손을 뻗었습니다. 수색 대 간 무전교신의 미세한 지연과 왜곡을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대원들은 서로의 보고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고 지휘부 명령이 현장에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촘촘하게 짜여있던 포위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이 이란의 눈과 귀를 동시에 틀어막은 겁니다. 새벽 2시 정각, 블랙호크 2대가 페르시아만 항공모함에서 이륙했습니다. 특수부대원 16명. 이들이 탄 헬기가 향한 루트는 이전 3번의 작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란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습니다. 한국군이 SAR 위성 데이터와 감청 자료를 분석해서 설계한 루트였죠. 레이더 사각지대를 연결해 만든 보이지 않는 회랑이었습니다. 한국군의 실시간 교란 없이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헬기는 산능선 사이를 실처럼 빠져나가며 목표 지점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서울 작전센터에서는 이란군의 모든 통신을 실시간으로 감청하며 상황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수색대가 헬기 소리를 감지하고 보고를 올리려는 순간 한국군이 그 통신을 교란해서 보고가 지휘부에 닿지 못하게 차단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군이 버티는 전자전이 16명의 목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2km.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울 작전센터에서 긴급 경고가 떴습니다. 강철진이 직접 교신에 나섰습니다. 이란 순찰대 차량 한 대, 계곡 입구 접근 중. 구출팀과 교차 예상 시간 4분. 헬기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을 겁니다. 교대를 마친 이란군 순찰대가 계곡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구출팀과 이란 순찰대 사이의 거리가 급격히 좁아지고 있었죠. 이대로라면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작전이 무너지는 데 필요한 시간은 단 4분이었습니다. 서울 작전센터가 즉각 움직였습니다. 이란 순찰대 무전기에 가짜 명령을 주입했습니다. 지휘부에서 경로를 변경하라는 내용이 조작된 통신이었습니다. 이란 순찰대는 의심 없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구출팀이 진입할 계곡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 공작이 성공하기까지 걸린 시간 90초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를 전해 듣는 순간 숨을 참고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90초. 그 짧은 판단과 실행이 작전 전체의 성패를 갈랐습니다. 헬기가 계곡 안쪽에 착륙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뛰어내려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군이 특정한 좌표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바위와 관목이 끝없이 이어지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헬기가 지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 한국군이 확보한 교란창의 한계, 딱 15분이었습니다. 15분 안에 조종사를 찾지 못하면 다시 후퇴해야 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줄어들고 있었고 계곡은 어두웠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7분이 지났습니다.
선두대원이 바위 틈 사이에서 미약한 적외선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비상생존 장비에서 나오는 신호였습니다. 대원들이 달려갔고 바위 아래 움푹 파인 공간에 웅크리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윌리엄 헤이스 데이였습니다. 72시간이 넘도록 그 바위 틈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탈수와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몽롱했고 탈출 과정에서 왼쪽 어깨를 다쳐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권총은 손에 꼭 쥔 채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러고 있었는지 손가락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즉각 응급처치를 하고 들것에 옮겼습니다. 발견부터 탑승까지 걸린 시간 3분이었습니다. 한국군이 특정한 좌표가 틀렸다면 15분이라는 시간 안에 이 넓은 계곡에서 그를 찾아내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 헬기가 이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울에서 또 경고가 떴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 해당 계곡에 긴급 수색대 파견 명령하달. 현재 이동 중. 민간인 제보가 올라온 겁니다. 계곡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신고였습니다. 이란 수색대가 계곡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철진이 즉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와 현장 수색대 사이의 통신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수색대는 출발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아무런 후속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혼란이 생겼고 대원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혼란이 만들어준 시간이 딱 2분이었습니다. 헬기가 2분 만에 이륙했습니다. 조종사를 태운 블랙호크가 산능선 위로 솟아오르는 순간 서울작전센터는 교란 강도를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의 모든 방공 레이더가 일시적으로 완전히 무력화됐고 헬기 편대는 그 빈틈을 뚫고 전속력으로 이란 영공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뒤쪽에서 이란군이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대공 사격을 시도했습니다. 예광탄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헬기는 이미 유효 사거리 밖이었습니다. 한국군이 만들어준 보이지 않는 길 위를 달려 미군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페르시아만 상공에 도달한 순간 구출팀 지휘관이 무전으로 두 글자를 외쳤습니다. 잭팟, 조종사 회수에 성공했다는 암호명이었습니다. 이 무전을 동시에 듣고 있던 워싱턴 백악관, 상황실과 서울 용산지하 작전센터에서 동시에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72시간의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성공 소식을 받자마자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참모진 전원이 대기하고 있었고 주요 방송사에는 긴급 생중계 요청이 나갔습니다. 대통령은 카메라 앞에 서서 짧고 강렬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실종됐던 미군 조종사를 무사히 구조했으며 역사상 가장 대담한 구출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언론은 즉각 이 작전을 역사적 쾌거로 보도했습니다. 미군 특수부대의 용맹함을 찬양하는 기사가 쏟아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력을 칭송하는 논평이 이어졌습니다. 이란 영토 깊숙이 침투하여 적의 코앞에서 자국 조종사를 빼내온 미군의 능력에 세계가 감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미국의 단독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생중계를 모니터로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서,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곳에서 이 작전의 진짜 설계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작전 직후 펜타곤에서 열린 비공개 브리핑에서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한국군의 기여를 언급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의 정보력과 전자전 능력이 없었다면 이 작전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의 제안을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장성들 중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경멸이 아닌 경외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리처드 콜먼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니,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겁니다. 콜먼은 작전 성공에 감사하기는커녕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작전에서 사용한 425 위성 데이터와 전자전 기술 전부 미국에 넘기시오. 우리가 70년 전에 피 흘려 나라를 구해줬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오? 회의실이 굳었습니다. 저도 굳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작전이 끝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기술을 내놓으라고요. 강철진은 화상화면 너머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철진이 천천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콜먼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콜먼 의원님. 우리는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 대등한 동맹입니다. 70년 전 미국이 한국을 위해 싸운 것처럼 한국도 그동안 미국을 위해 베트남에서,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방위비도 냈고 무기도 사줬습니다. 그 은혜는 이미 충분히 갚았습니다. 콜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철진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원하신다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수입해 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진이 잠깐 숨을 고르더군요. 그 짧은 침묵이 회의실 전체를 눌렀습니다. 우리가 이번 작전에 우리 위성을 돌리고 우리 정찰기를 띄우고 수백 명의 인력을 72시간 동안 투입한 건 기술을 자랑하거나 대가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조종사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그 조종사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콜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합참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장님, 감사합니다. 강철진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겁니다. 조용히, 아무런 요란함 없이. 저는 그 꺼진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싸우지 않고, 과시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니까 묵묵히 해내는 나라. 고마워하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상관없이.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강철진이 마지막에 한 말이었습니다. 조종사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게 무슨 뜻인지 그 자리에서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윌리엄 헤이스 대위가 퇴원 후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헤이스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한 가지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고요. 왜냐고 물었더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잠시 멍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헤이스, 윌리엄 헤이스. 그 성씨가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의 가족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화면을 닫지 못했습니다. 윌리엄 헤이스의 조부, 존 헤이스 하사, 미 육군 7사단 소속, 1950년 장진호 전투 참전, 혹한의 전장에서 다리 하나를 잃고도 후퇴하지 않은 인물,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단 한 줄, 한국인 고아 소년 한 명 구출. 손이 떨렸습니다. 강철진이 왜 이 작전을 강행했는지, 왜 이란 한복판에 한국의 모든 자산을 쏟아부었는지, 그 이유가 단 한 줄로 설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고아 소년이 누구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확인은 한국에서 하게 됐습니다. 서울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존 헤이스 하사가 구출한 한국인 고아 소년. 그 소년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더 파고들수록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확인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솔직히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은 미군 기지 주변의 작은 도시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도시 전체가 첨단 기술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이런 나라를 세워 올렸다는 사실이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70년 전 미군이 피 흘려 지킨 그 땅 위에 이런 세계가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용산 전쟁기념관을 먼저 찾았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웠던 기록들이 빼곡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귀중한 사진과 유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걸음을 멈춘 건 전시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 빼곡하게 새겨진 이름들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한국은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그 희생을 기억하는 방식과 한국이 기억하는 방식이 너무 달랐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강철진을 만났습니다. 화상 화면이 아니라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은 자리였습니다. 그는 제복 차림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데 손이 예상보다 단단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회의실에는 이번 작전에 참여했던 한국군 장교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놀랄 만큼 겸손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을 자랑하거나 공을 내세우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감사 인사를 건넸을 때 한 장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태도 자체가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냐고. 콜먼 같은 사람들이 회의실에서 한국을 어떻게 취급했는지 알고 있었냐고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철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무시당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저는 30년간 세계를 데이터로만 봐왔던 사람입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제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한마디 앞에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이니까 묵묵히 해내는 나라.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었습니다. 자리가 어느 정도 풀렸을 때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존 헤이스 하사의 기록이었습니다. 1950년 장진호 전투, 한국인 고아 소년 구출. 그 기록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서 강철진을 봤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표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이 아주 조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철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다. 강철진이 창밖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장진호에서 존 헤이스 하사가 구한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혹한 속에 혼자 남겨진 아이였습니다. 헤이스 하사는 다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그 아이를 업고 후퇴했습니다. 끝내 다리를 잃었지만 아이는 살았습니다. 강철진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아이가 제 아버지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을 직접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습니다. 58년 군 생활과 정보 업무로 다진 제가 그 회의실에서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강철진이 계속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총상을 입고도 자신을 업고 걸었던 미군 병사. 이름도 계급도 몰랐습니다. 그냥 미국 군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빚을 갚으라고요. 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철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윌리엄 헤이스 대위가 자그로스 산맥에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이게 그 기회라는 걸요. 그것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인력을 72시간 동안 투입하고 위성 궤도를 조정하고 전자전 자산을 총동원한 이유. 기술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적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한 노인의 유언이었습니다. 장진호의 혹한 속에서 한국인 고아 소년을 업고 걸었던 미군 병사의 손자를 그 소년의 아들이 이란 산맥에서 꺼내온 겁니다. 70년이 걸린 보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철진도 말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장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이 나라를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저는 이 회의실에서 고스란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강철진의 사무실을 나온 뒤 저는 한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이 탓이 아니었습니다. 58년 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한꺼번에 무너지면 몸도 같이 흔들리는 모양이더군요. 수행원이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방문지가 창원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정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생겼으니까요. 용산 전쟁기념관이었습니다. 어제 혼자 들렀던 그곳에 이번엔 누군가와 함께 가야 했습니다.
윌리엄 헤이스 대위가 서울에 와 있었습니다. 퇴원 후 바로 한국행을 요청했다는 그 조종사가 저보다 하루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기념관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왜인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30대 초반,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왼팔을 아직 붕대로 감고 있었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에서 다친 어깨였죠.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념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헤이스는 전시물 앞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진호 전투 섹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포위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싸웠던 기록들, 동상으로 손발을 잃고 굶주리면서도 후퇴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 헤이스가 한 사진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설원 위에 쓰러진 병사를 동료가 업고 걷는 사진이었습니다. 누가 찍었는지도 모를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가 그 사진을 보며 뭘 생각하는지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름벽 앞에 섰습니다. 한국 전쟁 전사 미군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새겨진 그 벽 앞에서 헤이스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름들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HAYES, JOHNE, 존 헤이스 하사. 자신의 할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헤이스가 그 이름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어깨만 떨렸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은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헤이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 나라에 오셨던 게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강철진과 헤이스의 만남이 주선됐습니다. 국방부 소회의실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몇 개, 통역관이 한 명 있었지만 사실 별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헤이스가 강철진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헤이스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강철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950년 장진호에서 제 아버지를 살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 일입니다. 저는 그 빚을 갚았을 뿐이고요. 헤이스가 굳었습니다. 강철진이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하나가 군복 차림의 미군 병사 옆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병사는 목발을 짚고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었습니다. 헤이스가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군복 차림의 병사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강철진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강철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분 얼굴을 평생 기억하셨습니다. 이름은 끝내 알지 못하셨지만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군 병사가 없었다면 당신도 없었고 저도 없었을 거라고. 헤이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강철진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헤이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헤이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데 아무도 먼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조약도 아니고 방위비도 아니고 무기 수출도 아니었습니다. 70년 전 혹한의 산속에서 모르는 아이를 업고 걸었던 한 사람과 70년 뒤 이란 산맥에서 그 아이의 아들이 보내준 보이지 않는 손길. 그게 진짜 동맹이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이 한국에서 뭘 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30년간 보려 하지 않았던 것들을 봤습니다. 동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믿는 사람이 있었고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에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군의 능력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이미 증명된 사실이었으니까요. 그 이후 미국 방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협력 수준이 대폭 격상됐습니다. 과거의 형식적이었던 정보 공유가 실질적인 수준으로 확대됐고, 한국군의 전자전 능력과 정보 분석 역량을 공동작전에 본격 활용하는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나토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럽의 장성들이 한국과의 군사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시작했죠. 방산 시장도 달라졌습니다.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 자주포, 잠수함을 앞다투어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전차 한 대 생산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동안 한국은 수십 대를 납품해버리는 속도와 품질로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세계 4대 무기 수출국 반열에 올라서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리처드 콜먼은 그 이후 군사위원장 측에서 물러났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봉투를 들고 일어났다 앉지 못하고 나가버린 그 순간부터 그의 정치 생명도 함께 끝났다는 거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씁쓸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군요. 현실이 바뀌어도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과 현실 앞에서 생각을 바꾸는 사람. 콜먼은 끝까지 전자였습니다. 강철진은 처음부터 후자였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겨우 후자가 됐습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58세에 이걸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무너질 때가 되어야 다시 세워지는 법이니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도 세상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조용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과시 없이 해야 할 일이니까 묵묵히. 그게 이 나라가 70년간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입니다. 저는 그 길이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서 벤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30년간 한국을 무시했던 미국 정보차 관보가 강철진의 팩트 앞에 무너지고 장진호의 기억 앞에 고개를 숙인 이야기, 윌리엄 헤이스 대위가 이름벽 앞에서 어깨를 떨던 이야기, 두 사람이 손을 맞잡던 그 작은 회의실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 한참 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감동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뭔가 더 크고 더 묵직한 것이 가슴 한가운데를 눌렀습니다. 그게 뭔지 한동안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50년 이 나라가 불타고 있을 때 바다 건너에서 달려온 건 미국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을 위해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장진호의 혹한 속에서 다리를 잃어가면서도 모르는 아이를 업고 걸었습니다. 그 은혜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나라가 됐는지 아십니까? 세계 6위의 군사력, 독자적인 정찰위성 체계, 미국조차 견제하는 전자전 능력, 세계 4대 무기 수출국, 미군이 72시간 동안 눈이 멀어 있을 때 4시간 만에 답을 내놓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온 이 나라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늘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게 아닐까 하고요.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욕먹는 소리를 듣고 정치 싸움 보도를 보고 경제 걱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이란 산맥에서 이 나라가 한 일을 보십시오. 강철진이 콜먼 앞에서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무시당한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멈추지는 않는다고요. 세상이 알아주든 말든 인정받든 말든 묵묵히 실력을 쌓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내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이 70년이 그 증거입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맨손으로 일어나 세계가 놀라는 나라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여러분 세대입니다. 그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강철진도 없었고 425 위성도 없었고 이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아주 충분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윌리엄 헤이스 대위가 한국을 떠나면서 강철진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통역관을 통해 전해진 말이었는데 강철진이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그 차갑고 표정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헤이스가 한 말은 이겁니다. 할아버지가 뭘 심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저는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혼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 한 문장이 70년의 역사 전체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할아버지가 뭘 심었는지 이제 알겠다고요. 1950년 장진호에서 존 헤이스 하사가 심은 건 씨앗이었습니다. 다리를 잃어가며 모르는 아이를 업고 걷는 것으로 심은 씨앗. 그 씨앗이 70년을 자라 이란 산맥에서 손자의 목숨을 구하는 나무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은혜를 땅 위에 묻고 70년을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꽃으로 피워내는 나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십시오. 대한민국 자랑스럽다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